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김정은이 확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 수해 현장에도 달려가고 또 수해 현지에서 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지시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김정은 5일 태풍 9호 마이삭이라고 불렀죠. 이 태풍 9호에 의한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자연재해 복구 전투 조직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 회의를 피해 지역 현지에서 소집하고 지도했다. 이렇게 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시찰한 바 있었고요. 또 28일에는 황해남도의 태풍 피해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피해 현장을 찾았고요. 이번에는 당 간부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챙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특히 이번에 눈길을 끈 건 뭐냐면 김정은이 수해 지역 시찰에 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과거 같으면 지시 한마디로 주민 총동원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의 친필 편지를 보내면서 수해 피해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지난달 6일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그랬죠. 국무위원장 전략 예비군 물자를 해제해가지고 직접 보낼 걸 지시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 수도 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 역량이라 지켜세우면서 수도 평양의 시민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수해 지역 지원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호소위에서 자력 동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조선의 오늘 같은 매체는 6일자 우리 원수님의 부탁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영광과 믿음을 심장에 안고 우리 구역 당원들은 피해 복구 현장으로 한시바삐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고 그이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의 통치술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은 노동신문 일면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노동신문 일면은 철저하게 김정은 중심의 기사만 싣습니다. 특히 동정사진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노동신문에는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은 박봉주 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덕훈 내강 총리가 태풍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기사를 각각 사진과 함께 일면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1일자 노동신문도 리병철 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당 부위원장들이 각각 태풍 복구 현장을 방문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건 이런 겁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미의 현지 요회라는 말 대신에 지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도라는 표현은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단어 변화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이 김정은이 실각되고 리병철이 곤재에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변화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죠. 이런 노동신문의 변화는 김정은의 권한을 권력 엘리트들에게 현지 시찰할 때 실무적인 지도까지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시사를 해줍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말했던 게 있죠. 위임 통치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자세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김여정한테 위임 통치했다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절대적인 권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부 권력 엘리트들에게 정책 결정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을 준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행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전환했다는 거죠. 이런 권한의 일부 위임은 김정은의 권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일부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권력 엘리트들에게 권한 위임 같은 지도 체제뿐만이 아니고
북한이 언론을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중대한 문제가 생겨도 이를 쉬쉬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일반화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드러내 놓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선중앙TV 등에서는 연일 뉴스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중계하듯 전합니다. 또 노동신문은 매일 최소 서너 개 이상의 기사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소식과 그리고 해외의 이런 코로나 확산 뉴스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도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벌써 3차례나 현지 지도를 나선 것도 특이한데요. 태풍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나라 같이 24시간 특보 체제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풍 상황을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생방송은 아니고 1시간 정도 늦게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한 건데 조선중앙TV는 특보 직후에 또 환경 다큐멘터리를 편성해가지고 최근의 기상이변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런 북한의 변화는 지금 겪고 있는 북한의 어려움이 김정은 체제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변화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 해석은 북한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배려해야만 되는 시기로 돌입하고 있다는 데서 김정은의 통치술 변화를 이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는 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삼중고 속에서 북한 경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쇼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지난달 19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개최해서 다시금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이건 그만큼 북한 경제가 외부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북한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별다른 변화를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국가 경영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꿔야만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의 영도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내년 1월에 열릴 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그동안의 북한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변화가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전개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권력 엘리트들한테 지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책임을 위임한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이런 책임 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난달 13일 김정은은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재룡을 해임했죠. 그리고 김덕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재룡은 지난해 4월 자강도 당위원장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된 지 1년 4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건 전임자인 박봉주에 비하면 상당히 짧습니다. 전임자인 박봉주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4년,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년, 전부 합쳐서 한 10년간 내각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봉주를 전격 교체한 것은 그동안의 경제 실정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봐도 될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추진해온 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김재룡에게 지운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제까지하고는 달리 실패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북한은 1993년에도 경제 실패를 자인했습니다마는 김일성이 아니고 강성산 총리가 총대를 맸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한 겁니다. 이건 그동안의 수령 무오류성, 그러니까 수령은 결코 잘못할 수가 없다. 이런 수령 무오류성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잘못 인정 직후인 지난달 20일부터 당과 정 간부들이 경쟁적으로 반성문을 썼죠. 잘못을 자신들이 했다 하는 이런 거죠. 문제는 그런 통치술 변화만으로 북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또 다른 접근법을 택하지 않는 한 북한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 이후에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바이든하고 획기적인 비핵화 방안 타협 등을 시도해가지고 제재 완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도 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에는 엄청난 위기도 함께 뒤따르게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기업과 건물, 농장을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다른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안도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확실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장마당을 통해서 자본주의 맛,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돈의 맛을 봤죠.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 거래 등을 통해서 이런 북한 체제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깨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의에 파견되었던 노동자들이 강제로 다 귀국했죠. 대북제재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알 것은 좀 안다는 거죠. 과거에 닫혀진 사회,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바로 평양 시민들인데요. 이 평양 시민들마저 극심한 경제난에 빠졌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직접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를 다루라 이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지난 6월 7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고요. 27일에는 올 들어 두 번째 열린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 안건을 올렸죠. 여기에는 뭐 주택 개보수, 오래된 건물 개건, 그리고 청정 생활용수 공급, 채소 생산 증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했을 정도입니다. 이 회의 역시 김정은이 주재를 했습니다. 사실 평양만 이렇게 각별히 챙기면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법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이 평양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동요할까 염려해서 나온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평양이 이렇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더 볼 것도 없죠.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도 어렵고 이로 인한 민심의 이반도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니 김정은이 그전과 같이 평양의 궁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지시만 할 입장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 농무부가 위성자료 등을 분석해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한 136만 톤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수해 때문에 더 줄어들겠죠. 근데 북한의 연간 쌀 수요량은 550만 톤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건 1994년 고난의 행군 때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비료 공급량까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은 지난 2012년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 조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었죠. 그러면서 경제특구와 농업계획도 발표했었는데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민생경제 파탄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까지 이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김정은 체제에 기대할 것도 사라졌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의 본격적 위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일단 내년 1월을 기약했습니다. 새로운 경제개발 5기년 계획을 내겠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입니다. 당장 올 겨울부터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식량난을 겪고 있지 않다는 분석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직 고난의 행군 시기의 충격에는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도 지난달 28일 무효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는 식량 생산이 350만 톤 정도 됐는데 지금은 400만 톤 중반대이고 여기에 외부 지원도 있다. 또 북한의 시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미국의 판단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북한이 기댈 언덕이었던 중국마저 식량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는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35% 이상 떨어지면 이듬해의 독재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독재 정권들을 줄줄이 무너뜨린 색깔혁명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건 대공황 수준의 주가 폭락이 오게 되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충격이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아니고 경제가 허약한 독재 국가들이라 하는 것이 주성화 기자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우지수가 37% 이상 빠졌습니다. 이 충격이 내년부터 가장 허약한 독재 국가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어느 나라냐? 이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통일부에서 개발했던 게 있습니다. 북한 정세 지수가 있는데요. 이 북한 정세 지수 중에서 위기 지수가 북한이 내년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 들어서 지금처럼 북한의 내구력이 취약해졌거나 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 적은 없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과연 북한을 정말 잘 아는 주성화 기자의 예측대로 흘러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북한이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김정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 정세 분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